안녕하세요. 저는 나름 한 인생을 개과천선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 70대 초반의 한 남성입니다. 제 인생은 그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옆을 묵묵히 지켜준 가족이 있었기에 이 모든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너무나도 사랑하는 저의 아내와 저의 세 자녀들과 더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순탄할 것만 같았던 제 자식들의 삶에 한 가지 어려움이 닥친 적이 있었어요. 바로 둘째 놈의 사연인데요. 우리 둘째에게 있었던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가장 애틋하게 생각하는 저희 가족에 대해 먼저 소개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전 저희 부모님을 많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많이 무서워하기도 했어요. 집안이 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 집이 대대로 나랏일을 하던 집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나라의 녹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기에 그만큼 더 정직하고 엄격하게 살아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신념으로 인해 우리 집은 대대로 엄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피를 진하게 물려받은 게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상당한 가부장적인 분이셨고 제 어머니는 거기에 누구보다도 잘 맞춰진 분이셨죠. 거기다가 성격이 보통 내기가 아니셨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하셨어요. 어머니는 집안이 부유해서 그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부자인데다 남편이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니 그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분이었죠. 제가 너무나 사랑했지만 또 그만큼 사랑하기가 힘든 존재이기도 했어요. 정말 사랑하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 어머니가 딱 저한테 그런 분이셨답니다. 저는 제 어머니 때문에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간 살면서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모두 공무원이 되었고, 그중 저는 높은 계급까지 올라가 있었기에 오히려 어머니의 자랑거리였죠. 언제나 어머니의 자랑거리였던 전 한순간에 불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지극히 평범한, 아니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제가 자주 다니던 단골 식당집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의 딸이었는데 거기에서 일을 돕고 있었죠. 당시 제 아내는 집이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정집에 일을 도우며 식당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정말 예쁘더군요. 제 아내가 좀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이었는데 지금도 예쁘지만 처녀 때는 더 예뻤거든요. 그래서 저 말고도 그 식당에 제 아내를 보기 위해 가는 사내들이 많을 정도였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내와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전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는 거예요. 저 말고도 몇몇은 용기 있게 구애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녀의 마음은 제가 차지할 수 있었죠. 전 아내의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했었지만 점점 겪어보니 얼굴보다도 마음이 더 예쁜 여자였어요. 당시 허영심이 많았던 저희 어머니와 비교가 많이 되었고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늘 은연중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제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강행을 했었죠. 전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니의 반응이 이미 예상되었기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내에게 말을 했었어요. 우리 결혼할 때 어머니가 많이 반대하실지 몰라. 항상 나한테 부잣집 여자 아니면 나란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라고 늘 말씀하셨거든. 근데 난 실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당신이면 돼. 그러니까 그 역경 다 이겨내고 나랑 결혼해 줄 수 있겠어? 물론이지. 실은 좀 많이 무섭긴 한데 그래도 나 정말 잘해볼 거야.
당신 어머니에게 꼭 인정받을게요. 고마워. 대신 내가 진짜 당신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당신 힘들지 않게 내가 잘할게. 어, 난 그거면 돼요. 저에게는 아내의 말이 많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부모님께 아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었죠. 근데 역시나 어머니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노발대발하면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하지만 참하고 예의 바른 제 아내를 한눈에 알아본 제 아버지는 바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반대가 너무나 심해 결혼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지지로 저희는 어렵게 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저희는 부모님 집에서 합가해서 같이 살았는데 제 아내를 끔찍하게 싫어했던 제 어머니는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심하다 할 정도로 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셨어요. 당시엔 다들 그랬지만 손빨래를 하는데 한겨울에도 손빨래 시키면서 따뜻한 물을 일절 쓰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때는 보일러가 제대로 있던 시대가 아니라 뜨거운 물을 쓰기 위해선 늘 미리 물을 끓여서 데워야 했는데 불 아깝다며 그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 추운 겨울에 손빨래 하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참 고약한 심보더군요. 그런데도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친정이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나중엔 집에 세탁기를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탁기조차 못 쓰게 하셨죠. 한 번은 제 아내가 아주 추운 겨울날 정말 손빨래 하기가 힘들었는지 새로 들인 세탁기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발견한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해? 이게 지금 너 쓰라고 들여놓은 건 줄 아냐? 어? 어디서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세탁기를 써? 당장 그만 안 둬? 빨리 세탁기 끄란 말이야. 어머니, 저 정말 오늘은 손빨래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쓰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너한텐 이것도 아까워. 네 손을 써라, 손. 어머님, 그럼 저 따뜻한 물이라도 좀 데워서 쓰게 해주세요. 저 정말 손가락이 다 굳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요. 안 된다고 글쎄.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나 땐 추운 겨울에 내과에서도 그냥 손빨래하고 그랬어. 나도 다 해본 거야. 손 절대로 안 굳으니까 빨리 나가서 손빨래 해. 어서. 네, 어머니. 저는 아내와 엄마의 대화를 듣고는 정말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시댁살이가 심하다고 해도 이건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 대화를 듣던 제가 바로 어머니에게 가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 이러다 병나겠어요. 며칠 전에 몸살 때문에 거의 죽다 살아난 거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이 사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신 거예요? 예?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야,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냐? 나 네 엄마야. 배 아파 너 낳았기는 네 엄마라고. 어따 대고 지금 큰 소리를 내, 큰 소리를 내길. 아이고, 아이고 여봐요 사람들. 내 아들이 엄마 잡아 죽여요. 잡아 죽여. 제가 한 번 대더니 어머니는 뒤로 자빠지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소란에 아버지까지 나오시게 되었죠. 아버지의 호통으로 인해 엄마의 소란에 쏙 들어갔고 그날 아버지는 아예 빨래도 다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아내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한 번 난리통이 난 이후엔 어머니는 더 심하게 아내를 대하곤 했었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큰 집이었기 때문에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늘 저희 집에서 모였었는데 그 음식 준비를 제 아내가 거의 혼자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에겐 다른 며느리들도 있었지만 그들 다 부유한 집안의 여식들이었기에 어머니의 예쁨을 받는 터라 굳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 아내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제 아내는 인상을 거의 찌푸리는 일이 없었어요. 그저 제 어머니한테 늘 웃는 얼굴로 한결같이 대답을 하더군요.
제 아내가 살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은 아마도 "네, 어머니." 아마 이 말일 겁니다. 물론 한 번씩 힘이 들면 내색도 하고 그랬었지만 그건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아내는 정말 힘들지 않는 이상 군소리 없이 늘 이렇게 대답하며 묵묵히 그 일들을 해냈었죠. 한 번은 아내가 혼자서 찬물로 설거지를 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손이 다 부르트고 갈라져서 피가 나더라고요. 피로 얼룩진 그 손등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나랑 같이 살고 싶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우리 어머니 안 미워? 당연하죠. 왜 미워요? 이미 제가 다 각오하고서 결혼한 건데. 그리고 난 우리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가요. 당신이 얼마나 아깝겠어. 이렇게 인물도 좋고 능력도 좋고 마음씨도 좋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한테 장가 보냈는데 난 다 이해해요. 나라도 아마 어머니처럼 그랬을 거야. 내가 참 복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다니. 나도 어머니랑 싸운다고 싸우는데도 도통 변하질 않으시니 내가 참 당신한테 면목이 없소. 아니야. 난 당신이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당신이 어머니 몰래 따뜻한 물을 데워다 주고 또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는 걸로 난 충분해. 게다가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주방일 하다가 들어오면 얼른 나 쉬라고 이불까지 깔아놓고 기다리잖아. 난 그걸로 됐어. 이걸로 충분해.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로 이 시대엔 이런 시집살이 가지고 못 버티는 시대지만 제가 살던 이때는 아무리 시댁살이가 심한들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시댁살이를 억지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았죠. 그런데도 제 어머니는 제 아내의 마음은 몰라준 채 참 독하게도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을 그렇게 제 아내를 괴롭혀댔어요. 그러다 제 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니의 병 때문이었죠. 어머닌 당시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암을 고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고 췌장암은 특히나 더 힘든 암이었기에 제 어머니는 속수무책으로 병상에 누워있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죠. 췌장암이었기에 병세가 심해질수록 제 어머니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누워 대소변을 가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가족으로서 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죠. 근데 그때 두 발 벗고 나선 게 바로 제 아내였어요. 제 아내는 그 힘들다는 병수발을 혼자서 다 들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다들 따로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도 그리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유일하게 제 아내만 어머니 곁에 딱 붙어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몸에서 냄새나 어머니가 힘드실 거라며 하루에도 몇 번이고 수건으로 어머니의 몸을 닦아냈죠. 그 모습은 저도 제 아버지도 눈물 짓게 만들었답니다. 꼼짝없이 누워 그 병수발을 받고 있는 어머니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셨어요.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동시에 제 아내에 대한 애증이 섞인 눈물이었죠. 그렇게 병수발을 들다 끝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 제 아내를 오열하게 만든 몇 마디를 하셨습니다. 아가, 너는 내가 안 밉냐? 왜 넌 한 번도 날 원망하는 말을 하질 않어? 어머님, 어머니가 왜 미워요? 전 어머니 안 미워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전 어머님이 믿고 원망스럽지 않아요. 이미 다 각오하고 한 결혼이었는걸요. 전 어머니와 함께하는 식사가 기다려질 만큼 어머님이 좋았어요. 늘 칭찬에 인색하셨지만 그래도 제 시래기국 드실 때마다 맛 좋다 해주시는 그 한마디가 저한텐 정말 큰 힘이었어요. 어머님, 더 오래 살아주세요. 몸도 마음도 힘드신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제가 얼마든지 병수발 들 수 있으니까 더 오래만 살아주세요, 어머님.
으,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예쁜 너였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모질게 했을꼬? 미안하다, 아가. 내가 어리석었어. 이 손, 이 거친 손, 이거 다 나 때문인데 내가 너한테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준 적이 없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어리석은 날 용서해다오. 늘 나만 보면 예쁘게 웃던 그 얼굴이 눈만 감아도 아른거리는데 이런 널 두고 내가 어찌 떠날꼬. 이제야 네가 귀한 줄 알았는데 너한테 더 잘해주고 떠나야 하는데 내 손으로 따뜻한 밥 한 번이라도 좀 해주고 내가 떠나야 하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어. 너무 한심하게 살았어. 이리 오렴. 나 좀 안아다오. 내가 기운이 없어. 널 안아주고 싶은데 도저히 일어나지지가 않는구나. 그나마 내 몸에 온기가 남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널 안아주고 싶구나. 내 대신에 네가 날 좀 안아다오. 이리 와. 어서 와라, 아가. 어머니, 어머니. 제 아내는 누워있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고 어머니는 없는 힘을 짜내어 엎드린 채로 자신을 안아주고 있는데 아내의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며느리,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렇게 말씀하신 후 저희 어머니는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늘 자랑스러워하던 제 손보다도 어머니는 제 아내의 손을 더 꼭 잡아주셨죠. 어머니의 죽음은 모두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고 제 아내는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홀로 남은 아버지까지 자신이 모셔야 한다며 끝까지 분가를 하지 않더군요.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얼마 안 되어 아버지도 연이어 돌아가셨고 그렇게 아버지까지 잘 보내드리고 나서야 제 아내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오롯이 제 아내,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 수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새로운 거처에 이사를 할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은 더 가까워졌고 더 애틋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때부터 민물 매운탕 식당을 차려 일을 시작했어요. 그 사이 아이들은 훌륭하게 잘 자라줘서 애들 다 번듯한 직장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둘째는 저를 따라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놈들보다도 둘째가 그렇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물론 내 자식 새끼들은 누구든 다 예쁘고 사랑하지만 둘째 놈은 특히나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애들보다도 유독 지 엄마 성품을 쏙 닮아서 온순하고 정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인물도 지 엄마를 제일 많이 닮은 게 둘째였어요. 첫째랑 둘째가 아들이고 셋째가 딸이었는데 딸인 막내보다도 더 지 엄마 얼굴을 쏙 빼다 박은 게 둘째였죠. 어릴 적부터 늘 집안일로 고생하는 지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도운 것도 바로 둘째였고요. 저녁이면 학교에서 돌아와 지 엄마 어깨를 주물러주고 할머니 병수발 드는 지 엄마를 따라 할머니 똥 오줌까지 같이 받아낸 것도 둘째였습니다. 한 번은 둘째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지 할머니에게서 지 엄마를 제일 많이 구출해 준 것도 둘째 놈이었어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실수로 그릇을 깬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아내를 지나치게 혼낸 적이 있었습니다. 야, 이 닭대가리야. 네가 지금 살림을 한 게 얼만데 아직도 그릇을 깨먹어 깨먹길. 너 이게 얼마나 귀한 그릇인 줄 알아? 이건 지금 어디 나가도 못하는 건데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당시 아버지는 마실 나가고 안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 마음 놓고 큰 소리로 아내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저는 저희 부부 방에 있다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른 나가서 수습을 하려는데 저보다도 한 발 빠른 놈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둘째 놈입니다. 둘째는 엄마 실수에 또 할머니가 호통을 치자 지 할머니 앞을 딱 막아서더라고요. 그 작은 놈이 두 팔 벌려서 지 엄마 할머니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디다. 할머니, 왜 엄마한테 또 소리 질러요?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요. 할머니 미워요. 왜 맨날 엄마 힘들게 해요? 우리 엄마 불쌍해요. 할머니 미워. 할머니 싫어요. 엄마한테 그러지 마요. 할아버지한테 다 이를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마요. 얘가 왜 이래? 얼른 안 비켜? 네 엄마가 잘못했잖아 지금. 그리고 어디서 버릇없이 할머니 앞을 가로막아? 당장 안 비켜? 싫어요. 저리 가요. 저리 가. 할머니 미워요. 엄마한테 오지 마요. 저리 가. 제 어머니가 둘째 놈을 나무라며 본인 앞에서 비키게 하기 위해 가까이 가려고 하자 둘째는 지 엄마를 위협하려고 할머니가 다가가는 줄 알았는지 급기야는 조망만한 주먹으로 지 할머니를 퍽퍽 치기 시작했습니다. 퍽, 퍽퍽. 아야. 아니 얘가 왜 이래? 야, 왜 이래? 할미 아파. 아유, 아이고 아파. 오지 마. 할머니 오지 마. 저리 가. 엄마한테 오지 마. 할머니 미워. 엄마한테 그러지 말아요. 아빠, 할머니 오지 말라고 해요. 빨리요. 어머니는 둘째 손자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자기를 퍽퍽 쳐대며 거부하니까 순간 많이 당황해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놀랍기에 얼른 가서 둘째를 들쳐안아 진정시켰어요. 괜찮아. 괜찮아, 영광아. 아빠가 왔잖아. 할머니 들어가실 거야. 방으로 들어가실 거니까 진정해. 괜찮아, 아들. 아무 일도 없어. 할머니 엄마한테 뭐라 안 하시고 이제 들어가실 거야. 울지 마. 그만해. 할머니 그렇게 때리면 못 쓰는 거야. 이제 괜찮으니까 진정해, 아들. 어머니, 오늘은 그만하시고 얼른 들어가세요. 영광이가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사람이 중요하지 그릇이 중요합니까? 우리 집 그릇이 좀 무거워요? 그 무거운 그릇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닦아내는데 손목이 버티겠냐고요. 이번 한번 깨먹은 것만 해도 이 사람 아주 훌륭한 거예요. 안 다친 게 어딥니까? 제발 좀 그만하시고 들어가세요. 예? 이제 저도 아주 지긋지긋해요. 자꾸 이러면 저 나가 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는 큰 소리로 호통치며 말했고 어머니는 입도 뻥끗 못하시고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잔뜩 흥분에 힘들어하는 둘째 놈을 품에 꼭 껴안고 잤습니다. 그 얼굴에 얼룩진 눈물을 보는데 마음이 참으로 아프더군요. 거기에 둘째가 안쓰러워 몇 시간이고 등을 토닥여주던 제 아내의 손길을 보면서 당장 이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어머니의 암 발병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제가 분가해서 살자고 해도 아내가 싫다며 끝까지 제 부모님을 모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병수발을 같이 도운 게 둘째였고요. 그러니 둘째가 아내 뽑겠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닮아 좀 무뚝뚝해서 표현을 잘 하지 못했지만 늘 제 둘째를 기특하게 생각하고 마음 한켠으로 제일 예쁘게 보고 있었어요. 또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직업을 따라가기도 했기에 더 애정이 갈 수밖에 없었죠. 다 커서도 둘째 놈은 효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식당을 차린 아내를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식당 일을 돕고 항상 지 엄마 퇴근을 책임지던 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피 쏟아가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 금방 공무원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이놈이 그 번듯한 직장을 가졌는데도 영 결혼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지 형이랑 여동생이 시집 장가 갈 동안에도 그 흔한 연애 한 번 안 해서 저희가 근심이 컸답니다. 그러다 30대 후반쯤 되어 겨우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골라도 진짜 괜찮은 색식감을 골라왔지 뭡니까? 둘째가 데리고 온 아이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직장이나 벌이가 중요한 것보다도
애가 성품이 됐더라고요. 제 부모를 닮아서 나름 사람 보는 눈 깐깐하고 예의 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였기에 쉽게 눈에 들이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이 둘째 예비 며느리는 첫날부터 제 눈에 쏙 들었답니다. 제 나이쯤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애들이 얼마나 버릇이 없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몸에 예의 범절이 배어 있더라고요. 처음 만나 가지는 식사 자리에서 저와 제 와이프가 먼저 수저를 들기 전까진 일절 식탁 위에 손을 올리질 않았어요. 거기다가 이것저것 궁금해 물어보는 말에도 조곤조곤 하면서도 상냥하게 대답을 하는 게 참으로 예뻤죠. 우리 애랑 둘이서 살면 조용히 보기 좋게 잘 살겠구나 싶을 만큼 조신했습니다. 누가 봐도 딱 내 아들 색식감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바로 결혼을 허락했고 상견례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때 아닌 복병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미 첫째나 막내를 다 순탄하게 결혼을 시켰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 걱정 없이 상견례장에 갔었어요. 상견례장엔 저희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사돈 쪽에서 좀 늦게 왔는데 오자마자 미안하다는 소리 하나 없이 그 바깥 사돈이 다짜고짜 이런 말을 묻더군요. 내가 그대가 아드님한테 들어보니까 지금 민물 매운탕집을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장사는 잘 됩니까? 저는 간단한 인사치레도 없이 무리하게 묻는 이 양반은 대체 뭔가 싶었어요. 무리하기 짝이 없는 질문을 받으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해주고 싶었지만 채통을 지키기 위해 정중하게 대답을 했죠. 예, 제 집사람이 음식 솜씨가 좋아서 장사는 곧잘 되고 있습니다. 입 까다로운 저희 어머니도 이 사람이 해주는 매운탕만큼은 아주 맛있게 잡수셨거든요. 참, 그럽니까? 그래도 그 생선 장사 좀 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된다고. 통장에 돈은 좀 모여 있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예? 아, 사돈, 좀 무례하시네요. 그런 질문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벌 만큼 벌고 있을 만큼 있습니다. 저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질문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때 그 양반의 무례함에 저만 황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 집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까지 당황해서는 지 아빠를 말리더라고요. 자기 딸이 지 팔을 붙들고 말리는데도 그 양반은 개의치 않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냅둬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생선집에다가 시집을 보내? 당장 말해 보십시오. 얼마나 있냐고요, 통장에. 나는 말입니다. 고위 공무원을 지내면서 내 외동 딸내미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얘 지금 대기업 다니면서 빵빵한 선자리가 아주 줄줄이 서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갑자기 공무원이랑 결혼하고 싶다길래 어떤 집안의 아들놈인가 한번 보기라도 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보니 영 신통치가 않네요. 뭐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지금도 내 딸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줄 서 있는 집안 많소. 의사에 변호사에 세무사에 그런 남자들이 쭉 깔렸는데 당신 같으면 그런 집안의 딸을 시집 보내겠소. 당신 같은 생선국 파는 구멍가게 시집 보내고 싶겠습니까? 집안의 수준차가 나도 정도껏 나야지. 에이, 뭐요? 야, 이 양반아. 그래, 나 지금 통장에 300만 원 있다. 어쩔 거요? 말해보쇼. 조망만한 매운탕집 운영하면서 그래도 내 자식들 2명 시집장가 잘만 보냈소. 왜 이래? 뭐? 300만 원? 내가 참말로 기가 막혀서 원. 지금 고작 300만 원 가지고 감히 내 딸을 넘본다는 거요? 절대로 안 되지. 이 결혼 난 절대로 못 시켜. 내 딸 그쪽 집안에 시집 절대로 안 보낼 테니 그런 줄 아쇼. 야, 이 양반아. 나도 그딴 집에 내 아들 장가 안 보내. 이게 어따 대고. 야, 너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했다고 했지? 너 몇 급으로 퇴직했어, 이 자식아. 너 이름 딱 대.
나도 예전에 고위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사람이야. 지금도 모임 나가면 과거 장관, 차관 출신들 다 쫙 깔려 있다고. 너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다. 딱 보아하니까 나보다 나이도 어린 놈인 것 같은데 너 이름 뭐야? 이름 대봐. 너 아주 혼쭐이 좀 나야겠어. 뭐야? 당신이 고위 공무원이었다고? 당신이 누군데? 이름이 뭔데? 내가 지금 바로 알아볼 거야. 당신 먼저 이름 대. 나? 나 김동명이다, 이 양반아. 당장 물어봐. 바로 전화해서 내 이름이 있나 없나 확인하라고. 점점 우리의 말다툼은 유치해졌지만 전 질 수 없었습니다. 감히 내 마누라 식당을 모욕한 것도 제 아들놈을 무시한 것도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때를 보여줄 작정으로 처음으로 제 직업을 사사롭게 이용했고 이 상대방 예비사도는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해서는 제 이름에 대해서 묻는 듯 했어요. 저기 선배님, 혹시 선배님 중에 김동명이라고 과거에 근무하신 분 계신가요? 역시나 확인을 해보니 제 이름이 예전 고위공무원 명단에서 확인이 되었고 제 퇴직 연도까지 물어보길래 당당하게 대답해줬더니 그제야 모든 사실을 다 확인하고서 망연자실하듯 절 쳐다보더군요. 비록 예비 사돈하고 저하고 일하는 정부 산하에 있는 부처, 부서가 달라서 일하면서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정부 산하 조직이었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는 엄격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껏 기세가 꺾였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야, 이제 네 이름 대, 이 후배 양반아. 넌 내가 잘 아는 후배 놈들 많이 있거든. 혼쭐 놈 나봐라. 당장 말해, 빨리. 이제야 자기가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 기고만장하던 기세는 어디 가고 비굴하게 굽신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조차 황당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방을 날려주었죠. 야, 후배 양반. 그리고 당신은 대어를 놓친 거야. 알어? 내 통장에 300만 원 있는 거? 그건 네가 어떻게 나오나 내 해본 소리였고 우리 지금 투룸 빌라 사는 거? 그거 임시 거처야. 원래 사는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서 잠깐 나와 사는 거라고. 재건축? 어딘데? 집이 어딘데? 강남. 지금 강남에서 재건축 들어간 아파트 있는 거 알지? 거기가 우리 집이야. 뭘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 애가 무력도 없고 그런 거 하나 신경 안 쓰는 놈이라 돈 있다고 자랑을 안 한 모양인데 우리 집안 당신이 그따위로 무시할 만한 집안이 아니라고. 그리고 네가 말한 매운탕집은 우리 아내가 일하면서 자긍심을 느끼고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열심히 살았던 산 증인 같은 곳이야. 근데 뭐 그깟 생선집? 공무원 출신이란 놈이 서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가지고 말을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뭐? 거기 시세가 지금 30억이 넘는 곳인데 거기에 산다고? 그래 왜? 이제 와서 좀 배 아프냐? 이제 보니 아까워 죽겠지? 그리고 이 철딱선이 없는 후배 양반아, 이 결혼 내가 못 시켜? 너같이 개념 없는 놈한테 내 귀한 아들 줄 것 같냐? 앞으로 내 아들 근처에 얼씬대기만 해봐. 그땐 진짜로 내 지인들한테 전화 돌려서 당신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호통을 쳐놓고는 그 자리에서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그 상견례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예비 며느리는 울고불고 짜면서 절 못 가게 말렸지만 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다 뿌리치고 나왔네요. 아들놈도 절 말리려고 했지만 워낙에 제가 화가 많이 나 있었기에 그때는 제 말을 따르더라고요. 정말이지 분이 안 풀려서 한참을 씩씩대야 했습니다. 그 뒤로 전 절대로 그 집안의 아들을 장가 보내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사람 겉모습만 보고 돈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대하는 무식한 집안과는 절대로 사돈지간을 맺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부터 제 둘째 놈과 예비 며느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찾아왔더군요. 아버지,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 정말로 정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예, 아버지. 아버님, 저랑 아빠는 달라요. 저희 집안에서도 아빠는 거의 철없는 사람 취급받으면서 사는 분이에요. 저희 엄마도 아빠만 보면 한심하게 생각하셔서 저한텐 절대로 아빠 같은 남자 만나지 말라고 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엄마가 더 철저하게 저 가정교육 시키면서 키우신 거예요. 아버님 저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저 예뻐해 주셨잖아요. 그게 저예요. 저는 아빠랑 달라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빠도 후회 많이 하고 계세요. 엄마한테도 그날 많이 혼나셨고, 저도 아빠한테 한 번만 더 그렇게 무리하게 굴면 아빠 다시는 안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발 절 봐서라도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저 영광 씨 없으면 안 돼요. 저 영광 씨랑 꼭 결혼해야 돼요, 아버님. 제발요. 네? 제발요, 아버님. 이들은 매일같이 와서 절 졸라댔고 저는 한 번 마음먹은 건 쉽게 돌이키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아들놈이 울면서 찾아오기도 하고 제 와이프도 애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눈 딱 감고 결혼시키자고 하기에 큰 결심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비 며느리를 불러서 말했어요. 너 정말로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냐? 네, 네 아버님. 저 정말로 영광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네 아버지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지? 그거 정말이냐? 다신 무리하지 않게 개념 없이 철없이 행동하지 않을 거래? 네, 그럼요. 제가 몇 번이나 당부했어요. 정말로 또 한 번 이런 일 생기면 아빠랑 아예 인연 끊을 거라고요. 믿어주세요, 아버님. 정말이에요. 저희 아빠 지금은 많이 후회하시고 결혼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아버님만 허락해 주시면 돼요. 제발 저희 둘 결혼 허락해 주세요. 흠, 그렇단 말이지. 그럼 너희들 결혼하기 전에 조건이 하나 있다. 그거 내 마음에 쏙 들게 하면 내 결혼 허락하마. 네? 조건이요? 뭐예요, 아버님? 말씀만 해주세요. 네 아버지한테 가서 똑똑히 전해라. 내 아들이랑 자네 결혼시키고 싶으면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만 나오라고 할 때까지 주말엔 항상 우리 매운탕 집으로 출근하라고 해. 네? 매운탕 집으로 출근이요? 그리고 제가 아니라 제 아빠가요? 그래. 사돈 뗄 분들을 깔보고 무시한 대간 치러야지. 공무원이었던 니네 아빤 평생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을 했으니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얼마나 고된지 아직 모르실 게다. 그래서 그걸 몸소 실천해주고 싶어서 그래. 상견례에서 우리가 그 수모를 당했는데 외상값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싫으면 말고. 아니에요, 아버님.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서든 출근하시게 할게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예비 며느린 저의 제안에 당황을 많이 한 듯 했지만 이내 얼른 대답하고는 바로 자기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돈은 정말로 제 아들놈과 본인 딸을 결혼시킬 생각이었는지 매운탕 집으로 그 주 토요일에 출근을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첫날 출근하는 그 양반을 보고는 우스운 걸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출근하는 양반이 각진 양복에 뾰족한 구두를 쫙 빼입고 온 게 아니겠습니까? 저랑 제 와이프는 그 꼴을 보니 우스워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돈, 저 왔습니다. 그간 안녕하셨지요? 그래요. 잘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 복장이 그게 뭡니까? 내가 여기 출근하라고 했지. 뭐 선거 유세하러 오라고 했습니까? 무슨 양복을 그렇게 쫙 빼입고 와요? 그 꼴을 해가지고 어디 식당에서 일하겠습니까? 아, 제가 출근 복장은 항상 이래서 갈아입고 올까요? 예, 당장 갈아입고 오세요. 마침 여기 식당 아주머니들이 여벌로 두고 입는 옷들이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그거라도 입어요.
여보, 사돈 일복 좀 챙겨드려. 네. 그렇게 해서 사돈은 아내가 꺼내준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그 모습도 우스꽝스러워서 겨우겨우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꺼내준 옷은 바로 몸빼 냉장고 바지에 목이 다 늘어난 티였거든요. 영락없는 시골 촌놈 복장에 한참을 웃음을 참아야 했지만 그래도 그것까지 참아내는 걸 보니 진짜로 내 아들이랑 결혼시킬 마음은 있나 보다 싶었죠.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제가 아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마자 저는 일단 설거지부터 시켰어요. 자, 식당 일이라곤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테니 홀은 나올 생각하지도 말고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부터 하시오. 막내들은 원래 설거지부터 하는 게 기본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은 사돈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후배로서 부른 거니까 말 놓겠네. 이의 없지? 네. 아이, 그럼요. 편하게 부려먹어 주십시오. 솔직히 저는 여기에서 기분 나쁘다며 뛰쳐나갈 줄 알았는데 정말로 정신을 차린 건지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작정하고 부려먹을 생각이었는데 너무 순순히 따라오니 솔직히 속으로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열심히 하더군요. 근데 역시나 이런 일을 처음 해본 사람인지 실수가 잦았어요. 가지고 온 그릇을 싱크대로 쏟는 게 아니라 바닥에 쏟아버린다든지 물을 한참 동안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는 통에 주방 바닥을 물바다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 집에서도 설거지 한 번 안 하던 양반이었는지 그릇 닦는 게 영 시원치가 않더라고요. 물론 식기세척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손빠르게 그릇들을 치워야 했는데 그게 안 되더군요. 아, 이 사람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설거지 그렇게 느려 터지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그릇이 죄다 안 깨지는 것들이라 다행이지. 사기 그릇이면 어쩔 뻔했어? 뭔 놈의 싱크대에 구멍이 뚫렸나? 그릇들이 싱크대로 안 들어가고 왜 바닥으로 떨어지냔 말이야. 똑바로 안 해? 사돈, 저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런 일 처음 해보는데 정말 너무 어려워요. 정말이지 너무 힘듭니다, 사돈. 그럼 뭐 돈이 쉽게 벌리는 줄 알았어? 사무실에서 서류나 몇 장 넘겨가면서 보면 그게 일 다 아는 건 줄 알았지? 당신 말이야, 고위 공무원직 하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생각은 해봤어? 돌아보긴 했냔 말이야. 다들 이렇게 살아. 우리 국민들은 평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근데 자넨 지금 고작 몇 시간 가지고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해? 아, 빨리빨리 다시 설거지해. 예, 예, 알았습니다. 아내는 저더러 적당히 하라고 저러다 도망가겠다면서 말렸지만 전 이번에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엔 단 한 사람도 무시할 만한 사람이 없고 다들 힘들게 돈 벌어먹고 산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건 제 할아버지 때부터 늘 저에게 입버릇처럼 말해주시던 거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대로 한번 가르쳐주고 싶어서 더 혹독하게 했네요. 물론 여기에서 굴복하지 않으면 그런 못돼 처먹은 개념 없는 집안에 내 아들을 장가보낼 생각도 없었고요. 근데 의외로 저의 이런 혹독한 대우에도 잘 버티고 끝까지 하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자존심도 상할 건데 참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날 밤 9시에 식당 일을 모두 마감하고 제가 또 한 번 불러세웠습니다. 어이, 후배. 오늘은 나랑 술 한잔 함세. 예? 아, 예, 사돈. 그렇게 하시죠. 아내는 우리 술상만 차려주고서 퇴근을 했고 저와 사돈만 둘이 남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식당에서 일하면서 뭘 느꼈는가? 예, 그게 사돈이 힘들게 돈 벌고 계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지? 돈 버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지. 근데 그 힘든 일을 왜 꾸역꾸역 했는가? 안 하고 그냥 도망가도 됐을 텐데. 제가 여기에서 도망가 버리면 제 딸이랑 결혼 못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어찌 그럽니까?
제 딸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어떻게든 버티라고. 저 때문에 파토난 결혼 무조건 책임지라고. 그만큼 제 딸이 영광이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광이랑 결혼 못하면 제 얼굴 다시는 안 본다길래 그래서 꾹 참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정연이 파혼하면 평생 벽에 똥칠할 때까지 혼자 살라고 협박하길래 저도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였죠. 단순히 자네 딸만 생각하고 그런 게야? 난 자네가 이번 기회에 다른 것도 좀 느꼈으면 했는데 말이야. 사돈 의도가 뭔지 압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또 치열하게 사는지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게죠. 예, 사실은 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었죠. 전 그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만 하다가 대학까지 나오고 공무원이 되었으니까요. 그저 탄탄대로만 걸어왔던 저였는데 뭐 그런 거 알 턱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돈 덕분에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자네 혹시 서울 버스비가 얼만 줄 아는가? 버스비 2,000원 아닌가요? 에휴, 그럼 지하철 요금은? 솔직히 타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일세. 버스비는 1,200원, 택시 기본 요금은 4,800원일세. 이렇게 사람 사는 물정을 모르는구만. 그러니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하대하고 무시라는 거지. 그리고 요즘 최저시급이 얼만지는 아나? 자세히는 모릅니다, 사돈. 9,620원일세. 자네가 오늘 9시간 일했으니 정확히 86,580원. 자, 밖에나. 이게 뭡니까? 자네 일당일세. 오늘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일해서 자네가 번 돈 말일세. 어때? 이 돈 받고 평생을 일할 수 있겠나? 아유,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절대 못합니다. 이제 알았지? 자네 안 사돈 될 사람인 내 아낸 평생을 이렇게 일을 했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근데 자네가 생선국 판다고 무시했지 않은가? 내 아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이렇게 힘들고 치열하게 산단 말일세. 그러니 내가 부탁함세. 절대로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깔보지 말어. 자네가 그러면 자네 가족들이 욕먹는 거야. 꼭 명심하게. 네, 맞습니다, 사돈. 정말로 좋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었다는 거 이번 일 통해서 톡톡히 깨달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 알면 된 거야. 그리고 이 정도로 해서 깨달을 만한 그릇이라면 나도 마음 놓고 내 아들 장가 보낼 수 있겠네. 그리고 내 자네보다 나이가 7살이 많고 이 결혼 시킬지 말지 고민되어 말을 낳았지만 지금부턴 똑같이 존대하겠네. 아니, 존대하겠습니다, 사돈. 사돈, 우리 자식들 결혼시키고 남은 세월 잘 지내봅시다. 우리 며느리 정연이도 제가 책임지고 예뻐해 드릴게요. 그러니 우리 아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 감사합니다. 허허, 우리 사돈 맺은 기념으로 짠합시다. 그렇게 그날로 저희는 사돈이 되기로 했고 결혼은 속사포로 진행되어 5개월 만에 둘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웃기게도 그 결혼식장에서도 사돈은 웃음을 놓치지 않고 주더라고요. 안사돈도 가만히 잘 있는데 그 바깥 사돈이 펑펑 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가족이나 하객들이나 짠하게 보면서도 또 한편으론 웃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딸을 가진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이후 저와 박가사도는 그 뒤로 돈독해져서 가끔씩 둘이 만나 술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막상 친해지다 보니
오히려 제가 배울 점도 많더군요. 그래서 요즘엔 같이 등산도 다니고 제가 좋아하는 낚시도 다니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참 사람 인연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더니 사돈과 제가 이런 관계를 형성할지 꿈에도 몰랐네요. 이걸 끝으로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민으로서 또 누군가의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내 위치를 잘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가정을 깨뜨릴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보다는 따뜻한 위로와 안아줄 줄 아는 포용력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부디 내 위치가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사는 저와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